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정현 작가의 결혼식 멤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 사랑의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정현 작가의 결혼식 멤버 들어보시죠. 오랜만이라는 말과 함께 온 메일의 서두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도 적지 않은 채 건네는 인사라니, 제대로 온 메일일까? 사람에 따라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메일 계정주인 나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나도 이 메일이 계속되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나의 메일 하면 언제부턴가 이 사람의 메일만 남게 되었다. 물론 이 사람을 위해 메일 계정을 만든 건 아니었다. 이 메일 계정은 나나가 석사과정에 막 입학하고 나서 논문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만들었다가 방치해뒀던 거였다. 한국에서는 지메일을 쓸 일이 별로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아이폰을 쓰던 나나가 다른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그에 맞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쓰지 않는 이메일 계정을 찾다 보니 이 메일 주소가 떠오른 것뿐이었다. 비밀번호 찾기까지 해가며 되살린 계정엔 그 사람이 보낸 메일들이 이미 빼곡했다. 메일을 몇 개 읽은 후 나나는 잠시 노트북 화면 건너의 벽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 다음 날엔 지메일 계정으로 오던 다른 메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지서라면 메인으로 쓰는 메일로 옮겨놓았고, 간혹 언제 가입한지도 모르는 쇼핑몰에서 가입한 약관 변경에 대한 메일이 오면 그것 또한 다른 계정으로 변경해 두었다. 그런 메일들을 정리하면서 나나는 자신이 의외로 세상의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메일을 정리하고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금세 사라지기도 했고, 다시 그걸 보면서는 자신의 삶이 새삼스레 너무나 간단한 무늬로 직조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다. 어쨌거나 정리된 메일엔 이제 정말 그 사람의 메일만 차곡차곡 쌓여갔다. 메일은 주기적으로 도착했다. 정확하진 않았지만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나는 이 사람이 처음 보낸 메일을 봤던 그날에 대해 생각했다. 그날 나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지? 별일은 아니었다. 아니, 별일인가? 그것은? 그때 나나는 2년 동안 같이 살던 남자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따로 챙겨보고 있었다. 책장과 옷까지 빼고는 딱히 나나의 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그 외의 물건들은 남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원래 남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쩐지 남자의 물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남자는 같이 살기 전까지 포함해서 총 2년 동안 나나의 애인이었다. 둘은 동거 초반을 빼고는 거의 싸우지 않았다. 남자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밥을 혼자 차려 먹지 못하거나 모임에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지 않았다. 남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잘했고, 택배기사 분께 예의가 없지 않았고, 취미는 다양했으며 외국에서 더 유명하다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희귀성이 있는 개발 파트를 맡고 있는지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퇴직 이후의 전망도 괜찮았다. 나나처럼 책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여름엔 자전거를 타고 교회의 삶을 즐겼으며
겨울엔 실내 수영장을 다녔기에 아랫배가 거의 없었다. 옷이 많지는 않았으나 때에 맞게 꾸밀 줄 아는 센스도 나나를 통해 조금은 습득한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게 나나 씨 덕분이죠. 나는 나나 씨에게 받은 게 아주 많아요. 나나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의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듯 호의도 주는 사람이 꼭 그렇게 느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말도 나나를 통해 습득한 사람. 그러니 저 뒤의 문장이 조금은 자기적이어도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제법 분명해 보여도 이 남자의 모든 것이 썩 괜찮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이제 결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보다 너네 아이는 안 낳을 생각이지?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나나보다 먼저 그들의 결혼을 사실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러게. 그런데 너네는 어째서 나한테 한 번도 그 사람 사랑하지? 하고 묻지 않는 거야? 나나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뭐 사랑만으로 결혼하니? 그래서 결혼 언제라고? 이렇게 되묻는 시기였다. 아, 그래. 결혼. 결혼. 그래서 임나나는 그와 결혼을 하고 살 자신이 있는가?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할 자신이 있는가? 글쎄요. 결혼식 때 나나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저런 대답이 나올 것만 같았다. 물론 실제 결혼식을 한다면 가족과 친지, 친구와 지인들 앞에서 나나는 절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험심 부족. 나나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한 단어로 뽑아야 한다면 저거니까. 물론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다만 나나는 이제 모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다.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도 아니고 인서울대학도 아닌 지방대학을 졸업한 나나가 서울 소재의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나나에게 왜 그런 모험을 강행했냐고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나의 용기를 칭찬했다. 친척들은 나나의 아버지가 이미 1980년대에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사를 졸업하고도 시간 강사 일과 계약직 연구원 일을 하다 보니 모험심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대학에서의 강의, 연구원이라는 직함, 가끔 하는 번역으로 따낸 번역가라는 타이틀. 그러나 타이틀 뒤에서 나나는 점점 작아졌다. 이제 모험은 고사하고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존재감만 남았다. 그렇게 모험심 부족의 임나나는 그러므로 마음속으론 글쎄요와 같은 목소리가 나올지언정 현실의 삶에서는 일단 결혼을 해보기로 했다. 단지 문서에 서명하는 거야.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나나는 동거 2년의 해를 결혼 첫 해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질 것이고 대출이 가능한 금액의 전셋집을 알아보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을 거라고. 나나는 결혼으로 자신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이 확정되자 남자는 이제 나나에게 동거 때와는 다른 책임감을 강조했다.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서 남자는 나나의 수입 공개를 요구했다. 나나는 돈 욕심이 없었다. 아니,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돈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나의 자산을 검토한 남자는 다음 날 마침 쓰던 아이폰이 말썽을 부려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을 구매하려던 나나를 가볍게 제지했다. 그는 나나에게 핸드폰 기종을 변경하고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하는 것을 권유했다. 굳이 나나 씨가 아이폰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난번에도 할부금이 엄청 났었는데 몰랐죠? 웃음까지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남자의 얼굴엔 여러 가지 의미의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나나가 모르는 경제 개념에 능통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 여태 그걸 모르는 나나를 질책하지는 않는 자신의 너그러움에 대한 자부심. 나나는 그런 그의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폰을 좋아서 썼던 건 아니지만 그냥 스마트폰으로는 처음부터 썼던 게 아이폰이어서 저는 그게 편한데. 나나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다. 나나는 자신이 왜 핸드폰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말을 못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다.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이 싸운대잖아. 문득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다. 너도 이제 30 중반이다, 나나야. 또 다른 말이 치고 들어왔다. 나나는 곧 남자가 권유하는 핸드폰 기종으로 바꾸고 통신사도 변경했다.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게 좀 어지러웠다. 안드로이드는 처음 써본 터라 핸드폰 화면에는 자꾸만 로그인 화면이 떴다. 아이클라우드만을 사용했던 나나는 자료를 두고 고심하며 네이버를 검색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깔면서 나나는 안 쓰는 지메일 계정을 찾아냈고 비밀번호도 찾아내야 했다. 당신의 1순위는? 나나는 오래전 자신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의 질문을 보고서 자신이 왜 그걸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겼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러 번 실패 끝에 찾아낸 질문의 답은 나나를 다시 멈추게 했다. 질문의 답은 이러했다. 나, 임나나, 나 자신, 그리고 언젠가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 찾아낸 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랬다. 그날 그때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의 메일을 발견한 것이다. 제목 없음의 제목으로 온 이메일. 나나는 가장 최근에 온 그 사람의 메일을 읽은 후 뒤로 가기를 눌렀다. 그대로 창을 닫으려던 나나는 스크롤을 내려 메일 목록을 훑었다. 제목 없음으로 된 메일 중에서 나나는 그 순간 가장 눈에 띄는 메일을 하나 클릭했다. 다 같은 제목 없음에서 눈에 띄는 걸 발견한다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뭐랄까 나나는 그런 게 분명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나는 그 사람이 보낸 메일 중 그날 눈에 띄는 메일 하나를 정해서 다시 읽었다. 그날은 약 3달 전에 온 메일에 시선이 가 닿았다. 나나님께. 놀라지 않은 것 같군요. 메일은 늘 확인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무어라 반응이 없다는 것이 다행인 느낌입니다. 일단은 항의 메일이나 차단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계정을 찾은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메일 주소를 찾다가 귀하의 논문들을 여러 편 본 것도 나에게는 행운입니다. 귀하의 논문을 사실 오래전부터 검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국시기 류쿠 왕국, 대만, 한국을 연결지어 일본 제국의 현지처 문제를 다룬 논문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식민지로 보낸 일본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제국의 계획 중 하나가 일본 현지에서 여자를 보내 식민지에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 무언가 그런 말들은 자주 하잖아요.
국가와 가족은 비슷하다. 물론 가족제도 자체를 국가가 만들었으니 그렇겠지만요. 그러나 말뿐 아닌 논문으로 읽으니 정말 흥미롭더군요. 아쉽게도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귀하가 후속 연구를 진행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주제가 당신의 커리어와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나 자신이 자꾸만 밑줄을 그으려 덤비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논문을 읽는 일은 내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은평구에 산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한 잡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그곳엔 번역가로 소개되어 있더군요. 귀하가 번역한 여성 아나키스트 평전은 귀하가 선택한 것인지 출판사의 의뢰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그 여성은 꽤나 격렬한 저항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잡지를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하시겠죠? 독립 잡지이고 한국에서도 펀딩을 통해서만 유통된 것이니까요. 역시나 제가 돈을 지불한 사설 탐정으로부터죠. 말하고 보니 이 직업을 한국어로 탐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설 탐정은 한국에서 약간 불법적 느낌이니까요. 뭔가 다른 낱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이들은 단지 생활 수집가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드라마에서 제법 보았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쓰니 제가 꼭 무슨 다른 세계 사람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귀하를 생물학적으로 출산한 것만큼은 분명하니까요. 나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나나 사마라니, 귀하라니. 나나는 귀하라는 말이 좋았다. 귀하라는 말은 나나가 남자와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려고 이런저런 봉투를 비교해 볼 때 보았던 단어였다. 나나는 흰 봉투에 쓰인 귀하라는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자주 쓰지 않는 깍듯한 말, 귀하. 나나는 자신을 나나의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알려온 사람이 자신을 귀하라고 부르는 게 좋았다. 아마도 나나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한 그 사람일 것이다. 나나는 아버지에게 이 사람에 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 직업이나 나이는 물론이고 결혼 전 이름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메일을 보내온 이 사람이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도쿄로 이주했고 그러기에 대만, 일본, 이중국적자라는 것 정도만 막내 고모를 통해 들었었다. 나나를 낳고 얼마 키우다가 타이베이가 아닌 도쿄로 돌아갔다는 것도 최근에 큰 고모를 통해서 안 사실이었다. 나나는 그 사람이 연구자라는 정보 하나를 추가했다. 나나가 한창 연구에 열심이었을 때 나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연구 관심사가 같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밝힌 사람의 메일을 읽으며 나나는 문득 연구 목적을 핑계삼아 5.18 유가족들의 오키나와 방문 여행에 통역으로 따라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나나는 제조 일본인 여성 연구자인 경아 씨와 당시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영소 씨를 처음 만났었다. 그때 영소 씨는 아빠가 5.18 때 돌아가시고 엄마와 오키나와로 왔다고 했었고 경아 씨는 조선족 제1과 결혼해서 도쿄로 이주했다고 했었다. 일면식도 없었던 셋은 동아시아 국가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교차성과 기억, 제도와 제국에 관한 이야기로 몇 시간씩 떠들곤 했었다. 그때 영소 씨는 이제 연구자가 돼서 몇 년 전에는
경화 씨와 함께 학회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다. 그래서인가 나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논문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의 메일을 그때 받았더라면 자신도 뭔가 가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 설렘은 또 다른 기억도 데리고 왔다. 나나가 처음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했을 무렵의 이야기다. 할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나나의 집에 모인 고모들이 주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솔직히 지 엄마 닮아서 저러는 거지. 오빠가 공부든 뭐든 제대로 했어? 막내 고모의 말에 나나는 문득 들고 있던 아빠의 접시를 내려다봤다. 고기만 빼먹은 산적 꼬치가 있었다. 나나는 아빠가 큰 고모만 오면 주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꺼내어 말하진 않았다. 왜 큰오빠도 한다고 했지 뭐. 새언니가 좀 똑똑했니? 큰고모는 나나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집안 살림을 해주었다. 큰고모는 조금 이른 나이에 불임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 나나의 아빠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두 큰고모가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대했고 나나네 집 살림을 해주는 걸 조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나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큰고모에게 모든 걸 의존하면서도 그것을 큰고모 탓으로 돌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나를 키운 사람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빠를 키운 사람 같기도 했다. 나나는 그런 큰고모의 새언니라는 말에 조금 움찔거렸다. 큰고모는 한 번도 나나 앞에서 그 새언니의 존재를 말한 적이 없었다. 아우 언니, 그때 오빠 이혼할 때 오빠가 버티면서 이혼해주는 대가로 어떤 조항 넣었는지 기억 안 나? 새언니 재혼 금지 조항 넣었잖아. 당연히 안 들어먹혀서 아주 쌤통이었지만 오빠지만 너무 정 떨어지더라고. 막내 고모의 말에 큰 고모는 나나가 혹시 듣고 있는지 주위를 잠시 두리번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 이내 손까지 저으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나나는 그런 고모들이 있는 주방의 문 뒤편에 서서 여전히 큰 고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아빠를 떠올렸다.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나나는 자신이 이미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본인의 이름이 아닌 새언니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은평구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 자취를 했던 동네입니다. 나는 그 근방에 대학을 다녔어요. 귀하는 인정병원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태어난 곳을 알겠지요? 그러니 말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인정병원에서 낳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요. 왜 인정병원이었냐면 이것도 귀하의 생각으로는 조금 막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료 수준이나 시설 등은 하나도 몰랐어요. 단지 바로 옆 응암동 감자국 거리에서 시장이 쭉 늘어서 있는데 가게도 많았지만 이런저런 찬거리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풍경과 분위기가 중요한데 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감자국 거리에 시장이 있나요? 거기서 이런저런 한국식 반찬을 종종 사다 먹은 기억이 있군요. 풍경과 분위기. 이 메일을 읽은 다음 날 나나는 응암동 감자국 거리에 가보았다.
같은 은평구라고 할지라도 나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나나는 불광천 가까이 살았다. 하지만 나나도 은평구를 좋아한 건 사실이었다. 이유를 물어보면 별다른 건 없었다. 오랜 대학원 생활과 연구원 생활을 거치며 나나는 공동 저자로나마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공저자 이후엔 번역 일을 작게나마 꾸준히 해왔다. 이래저래 출판사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합정이나 홍대 근처에 집이 있는 편이 좋았다. 나나가 다니던 학교는 종로와 가까웠는데 은평구는 그쪽으로 나가기도 수월했다. 학군이 없어서인지 집세도 저렴했고 대부분 나나처럼 혼자 사는 젊은 인구가 많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나의 친구들도 그 근방에 있었다. 근처의 큰 마트에서 종종 친구들을 마주치면 과자나 와인 같은 걸 나나에게 불쑥 건네고 가기도 했다. 그건 나나도 마찬가지였다. 김밥을 포장해 가다가 친구를 마주치면 떡볶이를 주문해 건네곤 했다. 그리고 뭐랄까 분위기라는 게 있었다. 상의한 적 없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든 건 아마 그 분위기란 것과 관련이 있을 테지만 역시나 그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대체 거기가 왜 그렇게까지 좋아요? 나나가 응암동 집을 정리하며 아쉬워하자 남자가 조금은 난처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다. 다세대 주택에서 아파트로 가게 되었는데 이 여자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울해하는 걸까? 나나는 남자가 웃음 뒤에 감춘 말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귀던 사람 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나나 씨가 처음이에요. 결혼은 연애와 다르잖아요. 나나는 남자가 마지막 말에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남자는 자기와 사귀던 여자들이 늘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나나는 그때 무슨 대답을 했던가. 남자는 나나로부터 고마워요, 좋아요 이런 말을 기대했을까? 그때 나는 퍽 인기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말이 사귀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연애 상대자로는 꽤나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수업을 들으러 가면 쪽지를 꼭 받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여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나와 결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간 것은 1980년이었습니다. 대만은 1992년 단교 전까지 한국과 처음 교류한 나라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대만에서 한국에 관한 연구 논문이 나온 건 1930년대부터지요. 사실 대만은 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대만에 비해 조선에 좀 더 가혹한 식민 지배 정책을 쓴 까닭도 분명 있습니다. 영화 검열에 관한 두 나라 비교 연구만 봐도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은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과 물리적 폭력을 써서 제압하는 것, 그런 방법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제국 일본이 한 행동이 말이에요. 물론 어릴 때 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이곳에서 딱히 내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면서 그런 걸 실감했죠. 1980년 당시 대만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오래 공부했고 대만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한국의 미시사와 문화사 연구를 한다는 것. 그때는 제1교포든 일본 유학생이든 많은 이들이 안기부의 감시를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총연계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겠지요. 재밌는 건 나는 제1교포도 일본인도 아니라는 점이죠. 하긴 조선적 제1과 제1교포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나는 순식간에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입장이 되었지요. 한국에서 사귄 남자들은 공부에 헌신하려는 내 욕망을 염려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걱정해주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이상했습니다. 잘 만나던 사람들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공부를 계속할 것임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고 되물었어요. 사실 내가 한국에 처음 갈 때는 이중국적자라 해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나는 비혼주의자가 아니었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국적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일본어를 하면 부자겠네 라는 말을 하며 얼굴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적이라고 하면 거긴 뭘 먹고 살아요? 에어컨은 있어요? 덥죠? 이런 걸 물으며 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일찍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인데 동남아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보증수표라도 되는 듯 했지요. 반면 설사 내가 제1교포라고 해도요. 귀하는 아시지요? 조선적 그리고 제1교포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게요. 아마도 귀하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이었을 겁니다. 나는 당시 학교에서 선배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하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나의 빛나는 재능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순대국밥을 파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소주 한 병을 시키더군요. 나는 소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몇 번이나 그걸 말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신 그가 나는 자기와 함께 살기엔 너무 열정적인 여자라고 했지요. 그는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엔 이런 뒷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해 국가 장학금을 제가 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차라리 장학금에서 저에게 밀린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됐었다고 한참이 지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어느 순간 제가 집중력이 떨어졌던 걸까요? 이별의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아닌 가게 주인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에 더 시선이 갔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었다는 뉴스였지요. 화면 속 한국인들이 만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별 선언 뒤로 만세 3창이 제법 오래 이어졌습니다. 여기 다 헐리게 생겼는데 만세고 뭐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가게 주인이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니 퍽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쇼쇼쇼라는 프로그램에 정혜리라는 가수가 나오더군요. 그날 정혜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얘야 시집가거라였습니다. 가사는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나는 또다시 다른 것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동남 샤프 TV라는 금박의 상표. 그 상표에 눈을 맞춘 건 내 옆 테이블에서 동남 샤프 TV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결별 선언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자 하니 상대 남성은 대학생인 모양이었고 여성은 그 회사의 공장에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너와 결혼할 수는 없잖아. 나는 순간 그 말을 옆 테이블의 남성이 하는 건지 내 앞에서 소주를 들이키는 사람이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 여성분과 제가 무조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자에게 결혼을 거절당한 사회에서 정한 결혼 정년기의 여자가 되어버린 그 순간에는 그 여성분과 제가 마치 같은 사람 같았어요. 어느 순간 퍼뜩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내 앞에서 이별을 고하던 선배가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결혼식에 부를 사람도 없고. 그래요. 한국은 결혼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결혼식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겠지요. 일본 사회의 가족 붕괴가 진행된 지 꽤 오래인데도 이른바 결혼식 멤버가 없는 건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하객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될 정도니까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 보자면 나는 그날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동남 샤프TV 작업복도 미처 벗지 못한 채 달려와 이별 선언을 들은 저 여자의 결혼식 멤버가 되어주고 싶다고 이런 생각뿐이었죠. 88 서울올림픽이라. 나는 그 단어가 참 어색하다고 느꼈다. 이제 올림픽은 도쿄에서 예정되어 있잖아요. 나는 문득 자신이 메일에 답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멈춰섰다. 물론 나나가 멈춘 건 올림픽 때문이 아니었다. 나나와 사귄 남자들은 모두 나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모두 나나의 앞길을 응원해 줬을 뿐이다. 아마도 나나의 SNS를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나나가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 나올 때도 그들은 저마다 나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다. 출간 소식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묻거나 고맙다는 대답을 하는 대신 나나는 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클릭해 보았다. 대부분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러니까 나나는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한 유일한 남자인 그 남자에게 고마웠다.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고마웠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빛나는 재능, 꺼지지 않는 열정, 모험심 가득한 나나.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리지 않아서 고마웠다. 몰래 SNS를 보고 있다가 응원을 건네면 충분히 멋있을 수 있는 순간에 나나도 모르는 자신의 미래를 응원해주지 않아서 고마웠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나나는 생각해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떠나주지 않은 그 마음이 고마웠다. 그런데 정말 그랬나? 나나는 남자와 사는 집이 있는 동네로 돌아오며 여전히 그곳에 사는 지인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잠깐씩 떠올렸다. 카카오톡을 열려던 나나는 문득 어떤 생각 앞에서 멈춰섰다. 1년 전쯤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결혼 파기 후 연락이 두절된 한 선배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나는 그 선배가 결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다들 여성 연구자로서 그 선배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그 선배 무성애자라던데. 남자가 근데 그
그거 불감증이라고 몰아가면서 헤어진 거라던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만 왜인지 그 말에는 다들 침묵했었다. 남자의 조건에 대해서만 한참 떠들었던 기억이 있다. 나나는 그때 진실을 알고도 그 선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싫었다. 결혼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다들 그러려고 공부했니? 나나는 혼자 속으로 씩씩대기도 했었다. 그런데 나나는 말이다. 어째서 왜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한 걸까? 나나는 다시 메일이 열려있는 화면 앞으로 돌아왔다. 88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서인가? 나나는 어쩐지 이런 걸 묻고 싶었다. 사실 나나는 일본이 코로나에도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이나 독도 표기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 특유의 그 분위기가 궁금하기도 했다. 나나는 서울 올림픽 때 3살이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서 저는 경쾌함을 볼까요? 강제 이주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한숨을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그건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될 거라고도 생각했다. 나나는 연구자니까. 나나는 연구자인 자신의 기질만큼은 그래도 좋으니까. 그러나 한참 후 나나는 자신이 일부러 다른 생각에 집중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나나는 올림픽이 아닌 메일을 보낸 이 사람의 안부가 묻고 싶었던 것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겨우 답장하기를 누른 나나는 고심 끝에 맨 첫 줄을 썼다. 귀하에게. 누구누구 씨도 아니고 누구누구 님도 아닌 귀하에게. 나는 자신이 시작한 메일의 서두가 제법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 메일을 곧장 보내지는 못했다. 나나는 그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메일을 보내왔음을 알렸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나의 결혼이 결정된 순간부터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어머니의 자리를 비워둬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으니 나나는 이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 이제 어머니를 부르면 되지요. 그러나 나나의 이 말에 아버지는 펄쩍 뛰었다. 하마터면 아버지에게 메일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뻔했던 나나는 이내 아버지에게 생물학적 어머니의 메일에 관해 상의하는 걸 멈췄다. 이번엔 남자에게 그 메일의 존재에 대해 알렸다. 남자는 처음엔 나나가 새로 번역하는 소설의 내용인 줄 알았던 것 같았다. 좋네요. 이런 말을 몇 번 했다. 나나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하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반응했다. 요즘 환율로 엔화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나나씨 축하드려요. 남자는 코로나 시대이니 축의금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며 이왕이면 축의금으로 엔화를 보내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 물론 농담이라는 걸 나나도 알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아기가 전혀 없었는데 뭐랄까 그것은 정말이지 재밌지가 않았다. 정확히는 불편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말을 하시나요? 일본어만 하시나요? 남자는 잠시 나나의 시선을 느끼다가 멋대로 어머니라고 말해서 미안해요. 덧붙였지만 나나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나나는 남자에게
메일 내용의 대부분을 말했었다. 메일의 주인공이 이중 국적자이지만 한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점, 한국어로 메일을 보내왔다는 점까지. 남자는 나나의 이야기를 들은 걸까? 하지만 나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혼할 때 그렇게 싸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대. 나나야, 네가 올해 벌써 36이다. 별난 것도 하루 이틀이다. 별일 아닌 걸로 별일 만들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나 곁을 서성이며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나나는 초조했다. 고마울 줄 알았는데 초조했던 거다. 초조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고고장도 다니고 클럽이라고 써진 댄스홀도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보겠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소식을 보면 홍대가 인기인 것 같더군요. 이태원하고요.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는 신사동에 주로 클럽이라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남이지요. 그곳이 요즘을 보면 내가 알던 강남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엔 유명한 기획사와 피부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코로나 전에는 주변에서도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강남에 자주 가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피부과에서 그러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만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 이후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낙담을 했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한국 화장품만을 구매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친구들이 가끔 한국 김을 사다 주었습니다. 와사비 맛 땅콩하고요. 재미있는 건, 아니 이건 어쩌면 귀하게는 불쾌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 이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걸 잘 모르는 이들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것도 모르지요. 그러니 한국 김을 사다 주고 와사비 맛 땅콩을 내밉니다. 어떤 경우엔 이렇게 몰라서 100% 선의를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의야? 하고 물으면 바로 대답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다시 결혼과 남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어느 순간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걸 멈췄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를 만나서도 있겠지요. 하지만 멈춰선 건 이미 그 전입니다. 나는 신사동 클럽 거리를 지나다가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 거리엔 내가 찾던 춤추고 술 마시는 클럽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기능을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 클럽은 주로 독신녀, 과부클럽, 여인 이런 이름이었어요. 독신녀와 과부와 여인을 강조한 건 당신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90년대엔 아마 다른 곳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만 네, 유리창 안쪽에 진열된 여자들이요. 하지만 또 달랐지요. 진열된 아가씨들과 달리 물론 독신녀와 과부와 여인들은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던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 설득하거나 명함과 같은 무언가를 건넸지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명함인 줄 알고 주었습니다.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클럽 독신녀의 전당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그날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작은 종이 쪼가리를 주워 건네려 했던 사람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동남 샤프TV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던 남자로부터 우리는 결혼할 수 없잖아 라는 말에 눈물만 흘리던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손에 클럽 독신녀를 들고서 나는 고개를 저어 보았습니다.
내 앞에 선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동남 샤프 TV 로고를 가슴께에 단 채 눈물 흘리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난 그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나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나의 생각이 무례하다고 느꼈고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그 얼굴들 속에 내가 끼어들어가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닐까. 집에 와서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요.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나는 귀하의 아버지와 혼인합니다. 혼인은 남산 한옥마을에서 한국식 전통 혼례를 했습니다. 한복이 너무 무겁더군요. 살아있는 닭을 놓는 것도 저에게는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허난설원이 주인공인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허난설원은 뛰어난 시적 재능으로 많은 시를 남겼음에도 그걸 질투한 남편 때문에 시집 한 권을 빼곤 모두 불살라 없어졌지요. 그 드라마에서 허난설원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수탉이 허난설원을 향해 날개짓을 하며 달려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럴 거면 대체 왜 전통 혼례를 한 것인지 궁금하겠지요. 사실 그냥 그것이 공짜여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식 멤버 때문이었죠. 거긴 관광객들이 많아서 외국인인 너도 그냥 모두들 축하해 줄 거야. 귀하의 아버지가 내놓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결혼,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을 오는 사람들. 그때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네, 그때 저는 단지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것도 결혼은 남자와만 해야 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국가가 정한 법일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뒤로 한동안 메일은 오지 않았었다. 나나는 오래 메일을 기다렸지만 그뿐이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나나에게도 일은 있었다. 나나는 그 사이 결혼을 파기했다. 나나는 이번엔 자신의 짐과 남자의 짐을 분리해서 공간을 파악하지 않았다. 그냥 자신의 짐을 덜어냈다. 결혼 파기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전화했을 때 나나는 답했다. 별일은 아니야. 그냥 주말의 일이었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그랬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주말 남자는 일이 많아 피곤했는지 자전거를 타러 가지 않았고 수영장에도 가지 않았다. 남자는 종일 집에 있었다. 나나는 그 주말 동안 남자와 종일 집에 있었다. 나나는 남자가 머리를 말리고 난 후 죽지 않은 머리카락을 주었고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치우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다. 나나는 끼니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한다는 남자를 위해 쿠쿠 밥솥을 하루 3번 씻었다. 몇 년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나에게 몇 년째 고기를 권하는 남자와 집 앞 삼겹살 식당에 갔다. 나나는 열심히 고기를 구웠고 남자에게 권했고 자신도 좀 먹었다. 나나는 일요일 새벽 혼자가 되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그저 주말이 지나갔구나 중얼거렸다. 나나는 남자와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다만 나나는 그 주말 화장실을 평소보다 2배 정도 자주 갔다. 먹지 않은 순간에도 위장은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의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그저 주말이었다. 싸움도 없는 그 주말이 지나고 나나는 위장 통증을 잊었다. 다만 생각 하나가 통증보다 더 오래 남았는데 경아 씨와 영소 씨를 만났던 그 오키나와에서의 기억이었다. 영소 씨는 그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18 때 아버지를 잃고 홀로 영소를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소 씨는 하지만 그게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안다고 했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아 씨가 먼저 반응했는데 영소 씨는 여느 때보다 맑게 웃으며 말했었다. 그해 5월에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엄마 친구 중 한 명도 실종되었거든요. 그 친구가 나를 낳아준 사람이래요. 엄마는 이걸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요. 그 오키나와 통역 여행의 마지막 날, 사람들과 함께 경자 씨가 한다는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었다. 실제로 만난 경자 씨에게 나나가 통역을 맡았던 팀의 누군가가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대단하다 어쩌다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 보다 어쩌고 이런 말을 시작했고 그 말의 끝은 더 가관이었다. 요즘 한국 여자들 좀 배워야 돼. 정절을 지켜야지. 오키나와 맥주를 한 사발 들이켠 40대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을 때였다. 한 잔이라도 더 팔면 이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경자 씨는 그 남자의 술잔을 딱 뺏으며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시작은 그 사람과의 사랑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나 김경자가 만들었어요. 취하셨으면 그만 가시죠. 그리고 의일이는 왜 여자 혼자 지켜요? 그런 건 지키고 싶은 사람이나 지켜요. 그때 나나는 경자 씨에게 경외감마저 느꼈었다. 하지만 어느새 나나는 거기까지 생각하던 나나는 누가 앞에 있지도 않은데 세차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일단 사랑은 분명해. 그냥 시기를 앞당긴 거지. 나나는 그런 혼잣말까지 소리내어 했다. 그렇게 남자와 나나는 그 다음 주말에도 종일 집에 있었다. 남자는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나나에게 등산을 권유했다. 나나는 자신의 아랫배를 지속적으로 찌르는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 기분이 되었다. 돌부리를 차며 산을 오르면서 나나는 자신이 이 남자와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알 수 있었다. 나나는 평일에 주로 집에서 논문을 읽고 쓰거나 번역 원고를 들여다보았다. 평일 낮 시간 종일 홀로 있었다. 나나는 자신이 결혼을 준비하며 내내 남자와 붙어 있으면서 논문을 한 줄도 읽지 못했고 책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혼자가 되고 싶다. 나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나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남자가 이유를 물었을 때에도 나나는 순순히 그 이유를 답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나나는 끼니를 갓 지은 밥으로 먹지도 않고 빵이나 김밥, 떡볶이로 먹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말이다. 누군가와 늘 붙어있는 것으로 다정함을 확인하는 것은 좀 억지인 것 같다고도 했다. 나나의 말에 남자는 마치 공기가 가득 든 풍선에 바람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피식하고 웃더니 나나씨,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당연히 내 절반을 희생해야죠. 전처럼 4시간 다 누리겠다는 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나나는 하마터면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일 뻔했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치고 올라왔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밥을 하고 집안을 치우고 살던 곳을 포기하고 움직인 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나나는 이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남자가 곧장 한마디를 더 얹었기 때문이다. 나나 씨는 그리고 평일에 줄곧 혼자 있잖아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책 읽고 번역하는 게 전부인데 집에서 시간 많지 않아요? 나나는 잠자코 입술을 말았다. 남자는 나나가 책을 읽고 논문을 쓰고 번역을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나가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자 남자는 잠시 나나의 기색을 살피더니 그렇지만 나나가 원한다면 자신은 결혼 후에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카페에 가서 책도 읽어보겠다고 했다. 다 나나 씨를 생각해서예요. 남자가 얼마나 이 말을 꺼내고 싶어 하는지 나나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고 생각을 멈췄다. 나나는 남자와 여전히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나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웃었다. 그러나 나나는 그 웃음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나는 최종적으로 그 집에서 나왔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도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역시나 그랬다. 오랜만에 메일을 보내는군요. 그동안 나는 올해 나와 함께했던 파트너가 입원을 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구에 따라 동반자법이 가능합니다. 내 파트너는 이제 60대가 아니고 70대로 넘어가는 여성입니다. 그래요. 나는 도쿄에 온 이후에야 내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쨌거나 내 파트너는 그 시대 여성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젊은 시절 대접받지 못한 까닭에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더군요.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을 귀하도 기억하지요. 귀하는 아마 텔레비전으로 쓰나미에 잠기는 센다이 지방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연구실을 뛰쳐나와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학생들과 숨을 죽이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특이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가령 내가 죽으면 대만의 가족에게 연락이 갈까? 아니면 한국의 당신에게? 뭔가 동아시아가 연결된 기분의 비장함이로군요. 하지만 그런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파트너에게 전화를 건 일입니다. 그 다음엔 파트너의 딸이자 나의 가족이기도 한 셰치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화는 내내 불통이었고 나는 잔뜩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도쿄 시내를 반나절 걸어서 외곽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귀하께는 미안하지만 그날 나는 귀하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목전인 가운데서 가장 오래 떠올린 건 내 파트너와 파트너의 딸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를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 나만의 작은 웨딩 세리머니를 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이 사람과의 사랑의 축하 파티를 열지 못했을까요?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웨딩 세리머니를.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곳에 귀하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메일을 보내기 전 아주 오랜 시간이죠. 30여 년 동안 귀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귀하가 아닌 내 행동에 대해서요.
내가 메일을 보낸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88년 올림픽이 끝날 무렵 귀하의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그때 나는 박사 후 과정을 도쿄대에서 밟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귀하의 아버지는 귀하를 타국에서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일본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내 뺨을 때렸습니다. 넌 이 아이의 엄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1순위가 아닌 건 괜찮아. 그래도 아이는 네 전부여야지. 귀하의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말이에요. 귀하가 내 뺨을 때리며 그 말을 했다면 달라졌을까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귀하의 아버지가 그때 나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고 그래. 내 곁에 있어줘. 했다면 말입니다. 솔직하겠습니다. 나는 뺨을 맞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업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껏 책을 내던졌습니다. 싸움이 격해졌고 귀하의 아버지가 내 목을 졸랐습니다. 그때 나는 귀하의 아버지에게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차마 하고 싶던 이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혼자 중얼거리긴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좋지만 타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좋은 사람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에 간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97년도에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만, 일본 이중 국적자라서 가능한 일이었지요. 나는 그 해는 적어도 일본인이자 한국인과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땅의 방문을 허락받았습니다. 참 결혼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대단하긴 하더군요. 어쨌거나 그 해에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드디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시작되었던 해입니다. 올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연구했던 나는 초청을 받았지요. 그러나 내가 한국행에 응한 것은 귀하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나나가 13시구나 하며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펑리수라는 대만 과자를 먹어보고 싶어 준비했어요. 우습지요? 그렇게 오래 일본에 살았는데 뜬금없이 펑리수라니요. 나는 귀하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서 귀하를 보았습니다. SES라는 그룹이 해서 유명했던 높게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더군요. 귀하는 교문에서 곧장 이어폰을 꽂은 후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펑리수가 든 종이 가방을 쥐고 낯설기 짝이 없는 초등학생의 뒷모습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 귀하에게 말을 걸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여겨요. 그 순간 알았거든요. 그때 다짜고짜 당신을 만나는 것은 순전히 내 욕심이고 폭력이었죠. 지금처럼 같은 연구자의 길을 걸어 관심 분야로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날 내가 했던 기묘한 경험 하나를 덧붙여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귀하를 본 날 나는 한국에 살 때 가본 적도 없는 경기도의 중소도시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어쩐지 귀하를 보고 나니 내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죠. 한국에 살 때 서울 빼고는 여행조차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쯤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막상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조금 놀랐었습니다. 도쿄만큼이나 서울도 중심부에만 무언가가 잔뜩 몰려있구나 싶었던 거지요. 그날 밤 딱히 술도 먹지 않고 놀러 나가지도 않은 내가 심심해 보였는지
여관의 주인 할머니가 다방에서 커피를 시키며 내게도 한 잔 권유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방에서 온 여자분은 몹시 들떠 보였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내일 오래 알던 남자와 살림을 꾸린다는 말을 하더군요. 혼자 살아라. 정말이지 혼자가 최고다. 여자는 충분히 혼자 살 능력이 되는 인간들이거든. 왜냐고? 평생 누군가 수발 들어줬거든. 아주 일이 몸에 착착 붙어버렸지. 늙으면 더 잘 알게 돼. 이렇게 말하며 돌아앉던 여관의 주인 할머니 앞에서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남자들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누구도 나와는 결혼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들이 대는 핑계는 같았었죠. 내가 다방 내지이고 시골 출신의 대학도 못 나온 여자라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였죠. 굉장히 웃기는 남자들이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멋있어요. 누구하고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이요. 내 말에 여자분이 조금은 웃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 분, 나 사실은 내일 나랑 결혼해요. 김수현 드라마 보셨나요? 배종옥이 맡은 첫째 딸처럼 되고 싶어요. 내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요.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 첫째 딸 말이에요. 주인 할머니는 아이고 그거 다 드라마지 현실이냐 어디? 여자가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너는 입만 다물면 완벽하다고 면박 주는 게 남자놈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래 남자보단 너랑 결혼하는 게 낫겠다 하시면서 주말 연속극으로 채널을 맞춰주더군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대중문화를 연구했던 것도 그러니까 가령 내가 덕리준이나 김치캐 시스터즈, 모리타 도지 같은 사람을 좋아했던 것도 여성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에 마음이 끌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 생각 끝에는 그 여성분의 자신과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펑리수를 결혼식 선물로 건네달라 했어요. 마음으로는 항상 그 여자분의 결혼식 멤버니까요. 이걸 왜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글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와 가족은 참 비슷합니다. 한 명의 권력자와 그에 순응해야만 하는 피지배자, 그리고 그 구조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들이 겪는 따가운 시선과 불이익들과 같은 것 말이죠. 그런가 하면 국적과 결혼도 엇비슷하지요. 국적은 나를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고 누군가에겐 결혼도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대만인이자 일본인이며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나의 간극을 당신을 두고 떠나간 나의 어떤 마음을 절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이 말이 나를 이해해 달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웨딩 세리머니에 오지 않아도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나는 말이에요. 이 메일을 드디어 쓰기로 결심한 순간들엔 어쩌면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뭐랄까요. 귀하와 내가 생물학적이 아니더라도 국적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정한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어떤 틈새에서 연결되고 있다고요. 이 메일은 결국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온 그 사람의 메일에서 무언가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문장을 읽었을 때 나나는 자신이 결혼을 파기하고자 했던 그 주말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나는 남자에게 무슨 말을 했더라. 아, 떠올랐다. 그것은 그랬구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구나. 나나가 그 집을 나오면서 남자에게 한 말은 그거였다. 별일은 아니었다. 아니, 이건 좀 별일인가? 결혼 타기 직전 어느 주말 나나와 남자는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처박혀 있는 기분이라는 남자의 말에 외출을 한 날이었다. 함께 영화를 고르면서 나나는 무언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년을 사귀면서 남자와 함께 영화관에 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사귀기 전 나나는 남자와 영화관에 갔다가 다신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남자는 자신이 본 영화에만 유독 큰 관심을 갖는 사람처럼 보였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괜찮다는 나나에게 자꾸만 자신이 봤던 영화의 장단점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나나는 당신도 나도 영화에 큰 관심이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하세요? 이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나나는 당시 남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넣었다. 다분히 의리적인 문장이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나나는 그때 그걸 보내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너 올해 나이가 몇인 줄 아는 것이냐? 지금 준비해도 노산이란다. 너도 편하게 연구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들을 들었던 것이다. 아버지와의 전화를 끊은 나나는 다음날 만나자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남자의 핸드폰을 맡게 된 나나는 오래전 헤어진 남자의 전 여자친구에게 오는 카톡을 보게 되었다. 비밀번호가 잠겨있지 않은 남자의 핸드폰은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였다. 나나는 역시나 큰 동요를 하지 않았다. 다만 나나는 남자와 전 여자친구의 대화를 다 읽었다. 아무런 오해가 없는 대화였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전 여자친구에게 자신은 잘 지낸다며 너도 잘 지내라는 남자의 대화는 길지도 않았다. 나나는 질투가 나거나 배신감이 들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나와 결혼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 나나가 그걸 물었을 때 남자는 나나가 질투한다고 생각하여 조금 기뻐한 기색을 보인 후 그래도 메시지를 본 것에 대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나나는 순순히 사과했고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나나는 잠시 후 다른 것을 물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저와 결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나나의 질문에 미소를 한번 떠올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나 씨는 사고 칠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요즘은 바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만. 그놈의 돈, 또 시작이네. 나나는 하마터면 그런 말을 내뱉을 뻔했지만 얼른 입을 앙다물었다. 남자는 그제야 장난이라며 우리 나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고요. 나나씨 유전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아이 생각해야 하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마침 영화가 시작한다는 안내원의 말에 남자는 얼른 들어가자며 나나에게서 팝콘을 가져가 들었다. 운동으로 잘 다져진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나나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나쁜 건가? 아니지.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또 생각했다. 자신에게 묻는 그 물음 앞에서 나나는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어쩌면 좋은 사람의 기준이 유전자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 말고 내가 좋은 사람과 살고 싶다. 그렇게 그냥 나는 내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귀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임나나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딸로 추정되는 임나나예요. 이런 소개 쓰다 보니 조금 재밌어요. 사실 저는 귀하가 저의 생물학적 어머니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친엄마라는 건 친한 엄마의 줄임말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요. 그런 의미에서 귀하는 제게 친엄마일 것 같고요. 저는 얼마 전 오래 준비한 결혼이 취소되어 결혼 상대자였던 남자의 집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무나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은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무거나 괜찮지만 집밥이어야 하는 사람에게 밥을 안 챙겨주어도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불안한 마음에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네 나이가 몇이니? 라는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우겨가며 결혼을 진행할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우선 파트너분과의 웨딩 세리머니를 축하드려요. 저는 자녀 백신을 예약해서 맞아둔 덕에 참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귀하를 초대해도 될까요? 저는 저 자신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말로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저와의 결혼식을 하려고 해요. 드레스는 이미 봐둔 숍이 연남동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부탁입니다. 이 부탁을 위해 메일을 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귀하께서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귀하가 나 임나나의 결혼식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제가 초대한 귀하로서 와주세요. 펑리수만 보내는 것은 사양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이제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귀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결혼식 멤버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귀하를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귀하로부터 임나나 드림.